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 초남단 도시 라파 중심가에 탱크를 진입시키며 지상전에 들어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28일 라파 중심가에 있는 알-아우다 모스크 인근에서 여러 대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방송인 알자지라도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서쪽 지역으로 진격했다며 이집트와 완충지대를 장악해 라파를 포위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지상전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에 이은 라파 시가전 움직임에도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탱크가 라파 중심가에 진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은 라파 중심가 탱크 진입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이렇게 일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라파에 이스라엘 탱크가 들어갔다는 보도는 봤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탱크가 라파 중심가에 들어간 걸 직접 봤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악관도 해당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군이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통로를 지나긴 했지만 여기는 라파 중심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탱크 한 대가 라파 중심가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을 대규모 지상작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민간인 피해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며 이스라엘 정부에도 이 같은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주말 민간인들이 숨진 난민촌 공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45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비극적이라는 단어로는 묘사를 시작할 수조차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 이번 공습이 레드라인을 넘은 건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공습이 끔찍하다면서도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대규모 지상작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난 주말 난민촌 화재는 공습에 의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body was asking me about red lines a week or so ago when there were other airstrikes in Rafah that didn't cause civilian casualties. This is an airstrike. It's not a major ground operation. It's different.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1차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이 참사의 직접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한 곳은 민간인들이 있는 안전지대에서 1.7km 떨어진 곳으로 45명이 목숨을 잃은 화재는 무기고나 기름 탱크가 터진 2차 폭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더 정밀한 조사를 지켜보겠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레드라인 경고가 아직은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대열에 새로 합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학살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아일랜드 국회의사당인 랜스터 하우스 건물 앞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아일랜드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직후입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이게 가자주구 평화 정착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ere in Ireland, we see you, we recognize you, we respect you, and today Ireland formally recognizes the state of Palestine. 스페인과 노르웨이도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유럽 3개국이 같은 날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This is a historic decision that has a single goal: to contribute to achieving peace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이에 따라 유엔 회원 193개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모두 14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우방인 영국도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하마스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를 도와
유대인 학살과 전쟁 범죄를 돕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골란 고원을 점령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어제 자정 무렵이었죠. 경기도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북한 대남 전단이 뿌려졌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공습 위기 경보를 알리는 문구에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한밤중에 많은 시민이 불안을 겪어야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가 식별됐다는 재난 문자가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에 발송된 건 어젯밤 11시 34분쯤. 영문으로 공습 위기 경보를 뜻하는 문구와 함께 요란한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한밤중 많은 시민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군 당국이 처음 관련 내용을 공지한 뒤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그것도 국가적 위급 상황일 때 발송되는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건데 경찰과 소방은 물론 YTN에도 내용이 사실인지 대피해야 하는지 문의가 빗발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따져봤습니다. 발송 주체인 경기도 민방위통제소는 YTN 취재진에게 군 당국이 강하게 요청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화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군부대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특히 발송 당시 비행체의 정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급재난 문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에 내용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게 들어있을지가 모르잖아요. 재난 문자를 보낼 때 위급으로 보내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군사행동도 아닌 대남전단 살포에 공습위기 경보 문구까지 적은 건 문자 발송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경계정보 설정을 하면 에어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딱 1년 전인 지난해 5월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잘못 발령하면서 출근길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발령 사태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북한이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물체 10여 개를 살포한 가운데 전단을 실은 걸로 보이는 풍선들이 접경지대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를 전후해서 경기 파주시 일대 상공에서 풍선 모양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시청자 제보 사진을 보면 연갈색 풍선 2개에 검은색 물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앞서 군 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 개가 식별됐으며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서 격추는 하지 않고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합참은 해당 물체를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무기명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9표, 무효 4표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제적법안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196표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가결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야권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정쟁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대해온 여당은 순리대로 처리된 것이라며 평가하고 단일 대우를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나눈 그 결과대로 의원님들께서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피해지원법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올린 법안은 하나같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내용만 담긴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 분노를 쌓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한 지 몇 분도 되지도 않아 거부권 건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주고 환불을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와 관련해 1,917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었고 2022년부터는 피해가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경우가 60.9%로 절반을 넘었고 당첨되지 않을 때 돌려주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27.6%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공원 길가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불이 나면서 화물차에 있던 부탄 가스통이 산책을 하던 시민들을 향해 날아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에서는 전기차가 택시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민석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가 가로수에 걸쳐 있습니다. 차량 뒷부분이 찌그러진 채 목적지를 잃은 택시도 눈에 띕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구월동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굉음과 함께 갑자기 전기차가 급가속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거세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 안산시 사동 공원 산책로 근처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터지며 시민에게 날아오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충북 청주시 상신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쉽게 불이 부는 가연성 물질이 현장에 많아 6시간 반 만에야 진압됐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멀리까지 퍼져 청주시는 주민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인구 1,000만 도시 서울도 이제는 옛말이 됐죠. 그런데 28년 뒤엔 서울 인구가 8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곳을 빼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추계 자료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5,167만이었습니다. 2052년에는 5천만 인구가 깨진다고 나오고 있죠. 지역별로도 볼까요? 28년 뒤에 서울 인구는 793만 명입니다. 2022년보다 한 15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700만 명대가 됩니다. 다른 광역시들도 쭉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요. 28년 뒤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경기와 세종뿐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도 당연히 쪼그라들겠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경기와 세종뿐입니다. 전 국민을 나이 순으로 정렬했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 연령 통계도 함께 나왔습니다. 2년 전에는 44.9세였는데 2052년엔 58.8세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극심한 저출생과 고령화, 이중고열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그 현실이 가져올 미래를 숫자로 보여준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우선 사진 먼저 보시죠.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정문입니다. 현수막을 보시면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다문화 학생입니다. 한국 학생이 소수가 된 한국 학교의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학교는 주로 수도권에 많습니다. 서울에선 주로 구로구 지역이 눈에 띄고요. 공단이 많은 인천과 경기 안산 쪽에도 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안산 원곡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 비율이 97%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늘다 보니 외국어를 통역하는 보조교사는 부족해지겠죠. 수업 진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분반해서 수업해달라는 한국인 학부모들의 민원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맞는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유령 아동 방지냐 아니면 합법적인 아동 유기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 두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출생통보제,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들이 가명으로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이제 시행을 50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점검에 나섰고요.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번호도 만들었고 분만기관 종사자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논란은 여전합니다. 유령아동 방지가 추진돼 오히려 가명 출산을 허용해서 입양을 권장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보호출산법 14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할 권리를 주는 잔인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빼앗는다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보호출산제 1차적 당사자는 아이들인데 당사자는 관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법이란 의견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하고 배달 앱이 먹통이 되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GPS 교란전이 격화하고 있는데 그게 각종 민간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운전하던 사람의 스마트폰 지도 앱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이스라엘이 아니고 옆 나라인 베이루트, 레바논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배달 앱이 먹통이 되면서 일상생활이 인근에서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벌인 교란 작전 때문이었죠. 네, 최근 선박과 항공기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크림반도에 잘못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GNSS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이 GNSS 오류와 방해가 가장 빈번한 곳은 동유럽과 중동입니다. 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죠. 전쟁 상황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된 전자전,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민간 지역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자교란전이 생활 불편을 넘어서 민간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틱톡 라이트라는 앱 쓰고 있는 분 계신가요? 쇼츠를 오래 볼수록 현금 포인트를 주는 앱인데 이 앱이 불러올 디지털 중독성을 우려하는 기사입니다. 틱톡 라이트가 사람들을 묶어두는 전략은 현금성 보상입니다. 영상과 광고를 많이 보고 앱에 오래 머무를수록 받는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또 3,000포인트 이상을 보면 현금화도 되고요. 친구를 초대하면 이벤트 보상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5개월 전에 출시가 되는데 이때 사용자 수는 16만 명. 그런데 지난달에는 170만 명까지 1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이 디지털 중독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이 EU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틱톡은 이 기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독성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는 틱톡 라이트.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앱 순위에서 2위와 3위 정도로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성을 따져서 제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5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다시 한번 보석을 신청했는데 아직 신문기일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도 열립니다. 노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을 조건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인사 현흥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주장을 한 여성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로 현흥 스님이 큰 괴로움을 겪었을 것 같다며 이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오늘 오후 2시에 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들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하고 조작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굿당에서 천도제를 지내던 무속인과 일행이 근처 저수지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의식을 중단하겠다며 밖으로 나간 다른 무속인을 말리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 산중턱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온 건 오후 5시 17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2사람이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이들은 근처 굿당에서 천도제를 지내던 60대 여성 무속인 A씨와 구슬 돕는 40대 남성 B씨로 확인됐습니다. 2사람이 숨진 채 발견된 저수지입니다. 천도제가 열린 굿당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A씨는 저수지 변에서, B씨는 이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저수지에 먼저 뛰어든 또 다른 40대 여성 무속인 C씨를 말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도제 과정에서 C씨가 의식을 중단하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뒤쫓아간 A씨와는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 어린 작은 선생님이 아유 난 여기 집에 타기 싫다 집에 간다. 그럼 가버린다 막 걸어서 내려간 거예요. 차 없이. 그러니까 거기 왕 선생님이 돌아가신 왕 선생님이 야 네가 없으면 안 되지. 이게 주관을 네가 해놓고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따라 내려가신 거예요. 굿당에 있던 천도제 참석자들은 C씨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수지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2사람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려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함께 이 국내 기업 총수들이 만났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2030년까지 건설 예정인 탄소 중립 도시죠. 마스다르 시티에 인공지능이나 5세대 이동통신,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SK그룹이나 GS그룹 같은 경우는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그 외에 현대자동차는 수소 등 친환경 기술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체들이 이제 UAE의 대공방어망 조성의 협력 방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원전도 이제 추가로 UAE가 신규 원자로 4개 건설 관련 입찰에 나설 예정이라서요. 예. 원전 분야 역시 또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만남이 이뤄지기 전부터도 우리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와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을 맺어 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또 협력과 수주를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투자가 더 중요할 텐데 지난 윤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약속을 받았던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었는데 이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까?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UAE 대통령이 국내 방한한 것은 UAE 대통령의 최초 방한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요, 탄소 중립 이후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네.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분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UAE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 중립 도시죠.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요. 그다음에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지난번에 맺은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후속 계획,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이번에 좀 추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바라카 원전 건설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외에 지금 탄소 중립 도시에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후속 원전 사업에도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네. SK나 GS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에너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미래 항공 모빌리티 협력, 그다음에 특히 방산이 수혜가 예정이 지금 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UAE가 지금 대공방어망 구축이라든지 국내의 그 군함 관련된 네. 것 수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방산에 대해서 크게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두 정상 만나서 어떤 주제 대화들을 할까요? 지금 회담 내용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은 예. 에너지 분야, 전통적인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경제 투자, 그리고 국방과 국방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양국 간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 UAE가 우리의 우방국, 최초의 우방국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안, 우방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지역 정세를 비롯해서 기후변화 대응 공조 같은 세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 오늘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지금 5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좀 협상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예, 당연히 이 지금 사측하고 노측이 바라보는 잣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지난 3월에요. 노사 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5.1%의 비교 기준이요. 전년 평균 인상률 이게 4.1%였고요. 예. 이거보다 일단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DS 부분의 적자가 엄청났었거든요. 예. 이것에도 불구하고 전년 평균 임금 인상률이 4.1%보다 높은 5.1%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이제 사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5.1%는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6%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라는 것이 지금 사측의 입장인 반면에요. 지금 노조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라고 하죠. 네. 전삼노 측의 요구하는 6.5%의 임금 인상률에다가 유급 휴가 1일을 추가로 달라라는 등의 요구 사항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1%와 6.5%는 좀 차이가 아직 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자,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다고 최근에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천비디아 등계업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이제 훨훨 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7만 전자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또 지금 노사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예, 당연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성과금 관련돼서
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금을 주겠다라고 합의가 노사 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쟁의 행위라든지 노사 간의 이 분란의 소지를 없애서 지금 실적도 좋은 반면에요. 예.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DS 부분의 적자가 컸는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인 HBM 쪽에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밀려가지고 여전히 주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설상가상으로 지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난항에 겪으면서요. 심지어 그 노조 측에서 이 쟁의 행위까지 좀 가능할 위험성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삼성전자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예. 좀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주 C커머스의 어린이 제품을 상대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는 쉬인 어린이 신발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가죽 신발에서 유해 물질이 최대 428배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네. 기준치의 428배까지 검출이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매주 발표를 지난달 8일 첫 번째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한 이후에요. 매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으로 불리는 이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직구 제품의 안전성 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총 93개 제품의 안전성을 파악을 했는데요. 4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43% 비중이니까 10개 중에 4개가 사실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알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머리띠에서 뭐 프탈레이트계 첨가제의 기준치가 270배를 초과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죠. 그리고 뭐 테무 같은 경우는 어린이 피크닉 의자에서도 역시 또 프탈레이트계 첨가제 기준치가 380배를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쉬는 이번에도 여기 프탈레이트계 첨가제가 기준치의 42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중금속인 납도 초과가 됐고요. 뭐 폼알데하이드라고 해서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 그다음에 뭐 발암 물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준치의 400배가 넘는 제품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10개 중에 뭐 4개 꼴로 나오고 있으면은 굉장히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가 유해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워낙 지금 들어오는 어떤 중국 플랫폼의 제품의 양이 많잖아요. 일일이 검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예, 지금 이런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쉰, 테무, 알리 같은 지금 중국 플랫폼의 특징은요.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소비 트렌드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여러 품종을 갖다가 소량 생산을 합니다. 소량 생산을 한 다음에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또 역시 SNS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세워가지고 지금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일부 품목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판매 중단을 요청을 해봤자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요. 그 품종을 어차피 소량 생산한 걸 갖다가 생산 중지를 하고요. 약간만 바꿔가지고 다른 식으로 품종을 전환을 해서 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것을 차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뭐 KC 인증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반발에 부딪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의 반발도 고려를 하지만 또 국내 이 주로 어린이 제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국내 어린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데이터 유출 이런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규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17,000선 돌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사실 엔비디아가 7.13%라는 이제 급등한
결과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달 10일부터 액면 주식 가격을 10분의 1로 분할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기가 편해지니까요. 그것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22일에 발표한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호재, 이 두 가지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한 것이 나스닥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게 국채금리 상승세를 유발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약화돼가지고요. 다우 지수는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좀 보합세에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남 화순에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협약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백신 산업의 특구입니다. 전남 생물의학연구센터와 녹십자 공장 등이 즐비합니다. 나라 안팎의 바이오 대표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SD의 경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해서 필수 예방 주식 국가 이치 백신을 국산화시키고 나와서 해외 수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명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은 먼저 기술 지원 센터를 세운 뒤 원부자재 제조 공장 건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백신 산업특구에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함께 국제보건기구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관심거리입니다. 전남 바이오 특화단지가 목표로 하는 백신과 첨단 의료, 첨단 면역치료제 부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기업들하고 협약을 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화순에는 전남대학교 병원도 있어서 연구와 임상시험, 백신 생산 등이 모두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이것만 전라남도가 따면 되는데 오늘 서머피셔가 함께 하시고 포스백스가 함께 하시면은 99.99%는 이제 성사가 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세계 바이오메디컬 시장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가 국가 첨단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해 화순 백신 산업 특구가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갑질 의혹을 구설에 올라 사표를 냈던 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이 사직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사직서를 내 수리됐던 A 간부가 최근 도청에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간부는 가정사로 연차 휴가를 쓰려는 후배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A 간부는 사직서를 낸 뒤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 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일 좀 해라라고 적어 도청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린 20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요양원에서 40대 지적장애인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복강에서 출혈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다친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쌀쌀한 곳이 많아서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날씨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늘함을 넘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다소 웃돌겠고요. 대구는 무려 30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5도, 대전은 15.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와 강릉은 30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어제 하늘 표정 참 예뻤는데요. 오늘도 쾌청하다고요? 네, 어제는 파랗게 드러난 하늘이 참 예뻤는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